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2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저께죠, 영상을 올리면서 보니까 유튜브가 이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재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뭐 제재가를 가하든지 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올려보려고 해요. 예. 자, 미국은 이게 아이시스의 소행이다. 이슬람 급단 급진주의자들의 소행이다라고 일반화시켰고, 반면에 유럽의 언론들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 당사자인 러시아가 오늘 3명인가 뭐 추가로 체포해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 가담자 4명 포함해서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들 14명을 이제 체포를 한 셈인데,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에요. 그런데 아이시스가 본인들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덜컥 믿어주기에는 좀 빠르다. 과거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아이시스라는 조직이 뭐 IS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해 당사자의 용병 역할로 지금 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를 찾으면 꽤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는 됩니다. 증거는 없지만. 자, 그럼 그런 건 뭐 다 알겠죠. 예,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그래서 조심하는데 미국만은 그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아이시스를 누가 뒤에 사주를 했다고 하면 그 후보 중에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유럽 쪽이 조심하는 것은 그들이 미국과 달리 지금 세계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불똥이 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실어 나르게 마련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도 차관점인데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러시아하고 수교도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 이사국이 상임 이사국이기도 해요. 전 세계 경제력도 10위 아니고 군사력은 뭐 1, 2위급이고 전체적인 국력에서 3위급으로 평가받는 곳이에요. 나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다원화됐다고 하는 세상에서 주요 영향력 행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의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볼 만도 한 거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의 위상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힌두스탄 타임즈를 보니까 푸틴이 지금 3일 만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판단 근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여기서 푸틴이 제가 봐서는 모든 전말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기 위해서는 진상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 만에 두 번째 언급이라고 해서 뭐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전체를 다 전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편집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본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는 그게 워낙 전달되지 않으니까, 왜 러시아에서 사고를 당했고 러시아가 체포를 했고 피해자가 지금 14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자, 총기를 발사했고 그 전에 칼로 난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불을 질렀죠. 예. 자, 모두가 숨죽이면서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튀는 발언을 했다. 러시아도 미국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놀랬다. 저는 이렇게 봐요. 놀래면서 뭉갠다. 좀 독특하죠? 예, 예. 자, 3일 만에 두 번째 언급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푸틴의 언급을 제대로 전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IS가 자신들 소련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갖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도 미국 측에 서서 또 이스라엘 측에 서서 각 다른 나라 측에 서서 ISIS가 어떤 행동을 해준 적이 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용병화된 그런 느낌이 있다. 예, 출발선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언론들은 조용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들이 한 소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편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들이 성명서라고 텔레그램에서 발표한 그거는 그 사이트가 그 채널이 비활성화된 지가 몇 년째다. 갑자기 살아나서 우리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저기 번역을 다 옮기지는 못하고 주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급, 구두로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일단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거의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이슬람주의자가 했다. 이들의 국적은 지금 봐서는 타지키스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타지키스탄에 오기 전에 터키에 들러서 비자를 갱신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들어온 지는 제법 된 것 같아요. 자, 그들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의 그들의 사상은 이슬람권 내에서도 지금 수세기째 논쟁거리다. 그들의 연원은 수백 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푸틴은 역사적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자기 말을 실수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문사전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이 사건을 벌인 이후에 왜 이 테러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자, 이거는 러시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러시아가 신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정보고 국내 소개가 안 된 정보일 수도 있고 서방권이나 미국 대중에게도 정보가 전달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자, 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급진적 이슬람주의자고 그들의 국적은 타지키스탄인데 다른 쪽으로 도망가야지. 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 상대방을 급주려는 거잖아요. 위축시키려는 거다. 자, 그런 목적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 테러의 목적은 상대방 러시아인을 모두 사살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겠다 이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무섭게 하려는 전략이다. 위축시키려는 전략이고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다. 약하게 만들려는. 자, 그런 전략이라고 봤을 때 이런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어떤 극악무도한 일은 2014년 이래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자들과 연계가 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누군지는 확인하죠. 예. 자, 우크라이나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네오나치가 지배하고 있다. 키예프에서. 예. 그리고 나치라는 조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몇몇 인사들이
예전 나치에 동조했던 과격 소위 분류를 하자면 과격 민족주의자 세력이다. 저기 젤렌스키 아버지도 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치를 통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보통 유태인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숫자적으로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러시아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SS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이 옛날 젤렌스키가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 드루도 총리와 함께 같이 그 참석한 전 인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던 그 SS 출신의 우크라이나인, 예, 그들은 자발적으로 SS 지원을 했죠. 그게 우크라이나 독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그들은 나치다. 러시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러시아가 안다, 몸으로 체험해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 연장생산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위성국가와 국가와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이런 말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 그들의 첩보기관에 따르면, 즉 CIA에 따르면 지금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키예프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그들은 IS다 라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예. IS는 러시아에서도 금지가 되고 있는 조직이다. 자, 우리도 이제는 안다. 이 행동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을, 러시아에 반하는.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급진적 이슬람주의자가 했다. IS가 했다. 근데 그들의 스스로의 결정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사주했느냐, 이 이야기를 푸틴이 합니다. 누군가 사주한 쪽에 가깝다라고 이어지는 말에서 그런 의혹을 강하게 풍기고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알아낼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에서는 몇몇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런 급진적 이슬람 조직이 우리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합당한 질문이죠. 러시아하고 IS하고 무슨 척을 진 적이 있느냐? 이 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러시아가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일단 의문이다. 그리고 이들 이슬람 급진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는 순수한,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적인 순수한 이슬람이다. 자, 그 주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순수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기간인 라마단 기간,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사건 발생한 게 금년이 3월 9일부터, 잠깐만요. 이게 원력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금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이고 모스크바 사건은 3월 22일 날 발생합니다. 그런 성스러운 기간에 그때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밥도 먹지 않죠. 밤에만 한 끼 정도 먹죠. 그런 성스러운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다. 가장 순수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급진주의 세력이 이거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조사해 봐야 된다. 즉 이것은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하고 척을 질 일이 별로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성스러운 기간 동안 그들이 고행을 선택하고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기간인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그것도 밤에만, 예, 그리고 기도만 하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한 달의 기간 동안 살인을 기획하고 거행한다? 우리는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뒤에 사주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미국이
이슬람 급진주의자 이야기하는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견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러시아와 척질 일이 있나? 라마단 기간에 일을 한다고? 그만큼 러시아가 척을 졌나? 이슬람에?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단순한 상식적인 의문이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아이시스의 텔레그램, 그것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 텔레그램 문자 하나 가지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얼굴도 가린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아이시스가 당연히 이 짓을 했다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장님이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푸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걸 이제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이번에 푸틴이 뭐 8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거하고 그의 지지율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죠. 자, 러시아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1990년 그때 이제 구소련이 망할 때부터죠. 그리고 2022년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때 구소련이 붕괴됐고 보리스 엘친이 지도자였을 시절에 한 10년 동안 경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이때가 엄청난 혼란기였고 우리한테까지 돈을 구워갔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금 사업으로 러시아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갚기는 갚았죠. 무기 체계로 갚았죠. 그래서 우리한테 T-80 뭐 전차가 들어왔고 뭐 이글라 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들어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기술 제휴,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공동 개발하는 거죠. 그런 무기 체계들이 우리한테 이제 등장한 거죠. 천군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폐기했던 항공모함도 우리가 중고로 사서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에 소형 원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때 들어왔고, 그 외에 뭐 제가 봐서는 순항 미사일,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했던 많은 기술들이 저때 들어왔던 기간이에요. 실제로 러시아의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이기도 하죠. 자, 2000년 들어서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권을 잡고 경제를 올립니다. 예, 그때 이제 헌법이라고 할게요. 걸려서 푸틴이 연임을 못하게 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내세우죠. 그래서 그거 한 텀을 하고 다시 그다음에 헌법이 바뀌면서 푸틴이 계속 정권을 잡았는데 보십시오. 푸틴이 잡고 나서 뭐 메드베데프도 사실은 푸틴의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고, 저 위에 노란색으로 보면 생션이라고 되어 있죠. 금수조치, 무역 제재를 1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돈바스 전쟁이 핵심적으로 됐고,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현재 우리 병합한 지역, 러시아권이죠. 거기랑 우크라이나 내전 상태가 된 것이고, 거기 관련해서 크림반도 병합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죠. 예. 그리고 2022년 초에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됐기 때문에 저때부터 더 심해진 거죠. 근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는 없는데 이때도 전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죠. 코로나로. 예, 세계 거의 제1의 제1이라고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서 저 그래프는 계속 더 올라갔어요. 예. 자, 이게 여러분이 러시아 국민이라면, 자, 러시아의 자존심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서방의 압박 속에서 그걸 지켜냈고 이겨냈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전 세계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전쟁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푸틴은 그 기회를 오히려 무슨 스프링보드로 삼아서 띰틀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비웃듯이 경제력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자, 러시아의 주권과 자존심을 더 지켜내면서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닝 컨설터의 자료입니다. 각 22개국 지도자의 뭐 국정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현재 제가 이걸 살펴본 전 기간 동안 모디가 1등이에요. 지금 최근 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잘려진 부분이죠. 78%인데 푸틴이 이번에 대선에서 받았던 지지율은 제가 보기로는 한 80% 중후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전 예비조사 같은 저기 뭐 출구조사 같은 데다 87% 나왔거든요. 그럼 세계 1위예요. 자, 여기에 반해서 조 바이든은 39% 정도인데 예전에 36%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민주당에서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미국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달라요. 네. 제가 보기에도 40%좀 넘는 기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살짝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39%로. 자, 그 외에 엄청나게 하락을 경험한 곳들이 많아요. 어디냐?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이에요. 보실래요? 리시 순학이 26%밖에 안 돼요. 그 바로 밑이 윤석열 바로 위에요. 윤석열 25%인데. 자, 이거는 영국의 지도자들은 예전부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낮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적도 있었어요. 그 여자 수상 잠깐 있을 때는 뭐 완전히 꼴찌였었어요. 10% 초중반으로. 그래도 낮죠. 26%면. 이웃 일본 같았으면 수상이 바뀔 거예요. 아마 30몇 % 되면 바뀌거든요. 자, 이거 또 볼까요? 프랑스의 마크롱 엄청나게 내려온 겁니다. 이거 23%밖에 안 돼요. 30% 정도 있었거든요. 예, 작년쯤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22%밖에 안 돼요. 윤석열보다 밑이에요, 둘 다. 예.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 러시아는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고 지난 2, 3년의 기간 동안 이게 천이가 이렇게 변해온 거거든요. 즉,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훨씬 더 공공하다. 이거 보여주는 그냥 종합적인 지표예요. 나라의 자존심 무너지는 거 있고, 막 이민 들어오는 거 있고, 경제 어려워지는 거 있고, 뭐 다 복합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푸틴은 지지율이 예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면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다시피. 거꾸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아까 GDP 기준표를 만약 구해본다면은 러시아와는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가 핵심 쟁점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 대통령들, 이들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내뱉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조 바이든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빠져나가기로. 이스라엘에서도 빠져나가기로. 이런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이 지지율 지표가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